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22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5.18 발포 명령자 등 핵심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진 한빛원전 1호기는 시험 가동 중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지만 이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채 12시간 가까이 가동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39년 전의 5월 21일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입니다. 당시 정황과 최근의 증언들은 전두환 씨를 발포 명령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전 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기밀 문서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가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던 1980년 5월 21일 미군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 씨는 발포 직전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미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사살이 씨입니다.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단 발포가 있은 지 하루 뒤인 5월 22일 미국 백악관에서는 광주 상황과 관련한 최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미 국방부 관리의 메모에는 전두환 씨가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CIA가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보고한 뒤 전두환 씨의 역할 등을 언급합니다. 당시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니콜라스 플래시입니다. 이처럼 광주 학살의 책임자가 전두환 씨였음을 말해주는 증언과 기록은 있지만 공식적인 정부 기록은 아닙니다. 김용장 씨가 미국에 보고했다는 전 씨의 광주 방문, 백악관 회의에서 거론됐다는 전 씨의 책임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 다시 말해 당시 한국군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까지 보고받고 있던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체크를 하고 있었을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입니다. 당시 기록물은 굉장히 이후의 진상규명이 굉장히 소중한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다 보기 때문에 그 기록물을 확보를 해야 되죠. 우리 외교부도 5.18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문서가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5.18 관련 기록물 공개 여부는 미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미국 측과 협의해 5.18 관련 기록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연구자들이 39년 전 비밀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지목한 미국 정부 문서는 광주 상황을 논의했던 백악관 회의록과 광주에 파견된 미 국방부 정보원의 보고서 등 11가지 기록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서들을 공개해달라고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즉시 임무를 시작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차관은 진상조사위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국방부 파견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전두환 씨의 광주 방문과 헬기 사격 등을 증언한 전 미 육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가 검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김용장 씨는 지난 17일과 20일 전두환 씨 형사재판의 참고인으로 광주지검에 출석해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서 회의를 주재했고 같은 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헬기 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재판에 김 씨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진 한비도안전 1호기는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고도 12시간 가까이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한비도안전 측은 원자로의 제어봉 조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출력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재가동을 앞두고 시험 가동을 하던 한비도안전 1호기의 주급수 펌프가 멈춘 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때 1호기의 열 출력은 제한치인 5%를 3배나 초과한 18%로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한수원의 운영기술 지침대로라면 즉시 수동으로 정지됐어야 했습니다. 열 출력을 초과한 상태로 원자로 가동을 계속할 경우 핵연료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비도안전은 원안 위에 주급수 펌프가 멈춘 사실만 보고하고 열 출력이 초과한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전문 조사기관이 1호기 급수 펌프가 멈춘 이유를 조사하러 와서야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동을 멈춰야 할 시점을 이미 6시간이나 넘긴 이후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서울대 원핵자 고수 서균련 교수입니다. 자기네들은 계속 운영하는 관점에서 자기네들은 그게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열 출력 측정값을 놓고 한비도안전과 조사기관이 논쟁을 벌이다 결국 급수 펌프가 멈춘 지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원자로 가동을 정지했습니다.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전 아닙니까? 서울대 안전 원자핵공학과 규제기관이 서균련 그렇게 했다면 교수입니다. 당연히 그 서는 게 맞습니다. 더욱이 한비도안전은 1호기 시험 가동 중 제어봉 조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출력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비도안전은 이에 대해 열 출력 값을 측정하는 방식이 조사기관과 달랐을 뿐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긴 직후 곧바로 안정화돼 사고로 이어질 우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의 관리자와 작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관련 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한비도안전 1호기를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동은 원자로 제어봉 조작 실패와 무면허자 운전 등은 체르노빌 참사와 비견된다고 비판하고 핵발전소의 부실 운영과 위험성이 증명된 만큼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희망교실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교사가 수년 동안 희망교실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KT와 홈 경기를 치르는 오는 25일을 레이디스데이로 정하고 여성 팬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이날 입장하는 여성 팬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경품을 나눠주고 제구 퀸 선발대회를 열어 1, 2위에게는 시구와 시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26일 경기는 패밀리데이로 정해서 경기 전에 외야 그라운드를 가족 팬들에게 개방하고 선수들의 사인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대진 코치가 팀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대진 코치를 만나 팀에 남아달라고 설득했지만 이 코치가 고집을 꺾지 않아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치는 투수 코치로서 감독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앞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4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이 40주년인 내년까지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그런 과제들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자 개헌을 통해 이루어야 할 5.18의 헌법 전문 수록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9주년 기념식 중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갖는 의미, 그리고 어떤 과정이 앞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 연결합니다. 전국 연안이 바다쓰레기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거되는 쓰레기도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모호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제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은 임시회의를 열고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에 정부의 역할을 좀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모았다고 하는데요. 전라남도 의회 이용재 의장 연결해서 그 상황 듣겠습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또 신체활동이 줄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만은 각종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손실을 끼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중 인터뷰 3부에서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가정의학과의 박경희 교수 연결해서 소아청소년 비만의 실태, 그리고 왜 소아청소년의 비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간 특급 조문.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아건설.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지나면서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체 구간 살펴보면 문화사거리에서 광주 화물터미널 방향으로 길게 밀리고요. 석공동 주민센터에서 광주 화물터미널 방향으로도 지나는데 14분 소요됩니다. 조풍대로 이마트 광주점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으로 밀렸다 풀렸다 반복되고요. 대남대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 농성교차로 방향으로 지나는데 6분 소요됩니다. 이어지는 주변 도로도 서행 흐름 보입니다. 여름철에 대비해서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마모가 심할 경우 홈의 빗물 배수 효과가 떨어지면서 수막 현상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때에 따라 제동 능력과 방향을 조정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려면 타이어 홈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전에 그려져 있는 인물을 거꾸로 한 상태로 넣어서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절반 이상이 보이면 교체해야 합니다. 타이어는 2년에서 3년마다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37주기 기념사에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좀 확실하게 계승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어서 광주 시민들 모두 그 부분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었는데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하겠다 이 이야기는 37주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이 나왔던 어떤 경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이야기는 이 대선 과정에서 2017년 3월 20일 전남 도청 앞에서 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2017년 대통령이 취임한 지 8일 만에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국민에게 재차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뒤에 2017년 7월 17일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온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5.18 정신 한번 정의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이해를 하십니까? 예, 먼저 이제 잘 아시다시피 5.18이라 하는 것은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이 12.12 군사쿠데 따위에서 먼저 군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뒤에 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 5월 17일 자정에 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네. 이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곧 이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의도를 정면으로 이게 국민들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 강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 계엄군에 맞서 결사 항쟁한 이 사건입니다. 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1997년 이 대법원은 이미 이러한 강주 시민들의 항쟁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 신군부 세력의 이 정권 찬탈 행위와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강주 시민들이 한 거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정당한
이 저항권의 행사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러한 이 5.18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80년대 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전두환 정권의 이 정통성을 부정하고 네. 오공청산의 당위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80년대 이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인 이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87년 6월 항쟁을 촉발하고 승리함으로써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이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헌법전문의 4.19 정신, 4.19 혁명은 헌법전문에 지금 수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19와 같은 그런 대한민국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건으로서 이 5.18을 기록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이 발언에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19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적 표현이었지만 이 5.18은 이 군부가 이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을 장악하려고 한 그러한 데에 대한 정면으로 항거했던 이 저항권 행사였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부, 즉 국가의 그렇습니다. 어떤 권력을 산탈하려는 군부 쿠데타에 국민이 저항하는 저항권의 표시이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아프지만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지금 이 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헌법전문 수록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가 되네요, 교수님.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률적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지금 모든 판결이 다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지난번 39주년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5.18은 이미 그 역사적으로나 이 과거의 정부에서도 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이미 이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했고요. 네. 김영삼 정부 때는 5.18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뒤 2002년에는 이 법률을 만들어서 5.18 민주유공자로 이렇게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특히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랑 뿌리를 지금 연결해오고 있고 있는 지금 정당이 자유한국당인데 그 정부 시절에서도 5.18의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이 정당성들 다 인정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이런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자유한국당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교수님? 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대통령 그 헌법 개정 특위에서도 이 헌법 전문에 5.18을 실는다는 데 대해서 일부 이제 소수 의견으로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이게 명확하지 않다. 이미 5.18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거 정부에서도 평가를 했고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당한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헌법 개정 과정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2017년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한 75% 이상이 5.18이 한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5.18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의 평가만으로도 헌법 전문에 실린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남은 것은 5.18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 5.18 애국 폄하하는 애국 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지 이러한 뭐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논리는 결국 헌법 전문에 담지 말자. 이런 의미와 같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5.18 정신을 지금 헌법 개정에 담아야 된다는 부분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75%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정당성은 획득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뭐 역사적 평가나 국민적 합의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헌법 전문에 이렇게 지금 수록이 되는 겁니까? 그 과정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헌법에는 이 헌법 개정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2017년 그러니까 그때 이 헌법 개정안은 이제 정부 대통령이 발의를 한 거죠. 네네. 작년에.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발의를 하게 되면 이 공고를 20일 이상 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국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네.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이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거를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뭐 내년 총선이 있고 그런데 현재 이 현 국회에서 이 헌법 전문 이 문제, 특히 헌법 개정과 이제 연관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40주년 전에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게 가장 큰 지난번에 이 대통령이 이 대선에서 약속한 내지는 기념사에 약속한 내용대로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국회가 정족수 미달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이게 이제 뭐 표결차 거치지 못하고 이게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 의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이 정당의 구조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겠네요. 정치적인 이슈로.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나 일단 말씀하시죠. 어쨌든 이 헌법 지난번 정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이 5.18이 어떤 문제가 돼서 이렇게 통과되지 못한 게 아니라 이번에 그 헌법 개정안의 전체는 지난번 우리가 이제 이 촛불항쟁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제한적 대통령제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이거 분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이게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헌법 전면적인 개정안이었습니다. 헌법 전면적인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헌법 전문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때문에 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문제 때문에 이 다른 정당들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5.18에 대한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쓰레기,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쓰레기의 양이나 또 위험도들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들 또 뭐 환경적 문제들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지자체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국 시도 의회 의장단들이 함께한 임시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분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이용재 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해양 쓰레기 문제 정말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 문제 해결이 굉장히 뭐 녹록하거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심각성 어느 정도입니까? 예, 우리가 해양 쓰레기가 사실은 바닷속에 있다 보니까 눈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함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사례를 하나 보면 미국 한 탐험가가 바닷속 11,000m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내려갔던 그 바닷속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도 심해 생물들과 함께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탐험가가 그런 기록을 세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쓰레기가 그 발견된 그에 대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바다 그 해양도 사실은 바닷속에 많은 쓰레기가 지금 쌓였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오염 수준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각하고 또 그 환경에 여러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 지금 전라남도에서 구체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많이 또 수거하는 작업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그 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그 전라남도는 광역 우리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갖다 그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 조사 결과 연평균 유입량이 약 한 2만 6천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처리량이 한 2만 2천 톤 정도를 이렇게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네. 지금 그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수중에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또 현재 그 바닷속의 추정치가 한 8만 7천 톤 정도의 해양 쓰레기가 이렇게 바닷속에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쓰레기들이 그 수거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축적되면은 굉장히 환경에 더 이제 심각한 상황들은 더 확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 쓰레기들의 유형도 좀 궁금합니다.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유입이 되고 또 쓰레기들은 어떤 쓰레기들이 지금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런 쓰레기들 중에서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우리에게 크게 이 인체나 또는 환경 또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도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 그 해양의 쓰레기는 이제 강 하천에서 이렇게 그 큰 태풍이나 이렇게 홍수가 질 때 많이 또 떠내려오기도 하고, 뭐 평상시도 내려옵니다. 그때 특히 많이 내려오죠. 네. 예, 그래하고 또 선박 등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해안가 등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뭐 해수욕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안가 쪽에서도 많이 버려지고 있고 지금. 네. 예, 또 어업 활동하면서도 이게 많은 그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그 밀려 들어오기도 많이 합니다. 이 해양 쓰레기가. 예, 그래서 그 뭐 해류 등 계절품 등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광역이 이렇게 이동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그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도에 국가 해양 쓰레기 그 모니터링을 한 그런 결과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 대부분이 이 플라스틱류, 즉 그 로프, 어망, 네네. 또 스티로폼류, 부표 등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무심코 우리가 버리는 담배꽁초 있죠. 네네. 이 부분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초목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래되면 이게 분해가 되고 결국은 고기들이 먹고 결국은 우리 인체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해양 쓰레기들이 심각합니다. 먹이 사슬의 이 순환 구조에서 또 우리에게 직접적인 인체에 들어와서 피해도 준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해양 그 쓰레기 중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위험 요소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험하죠. 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그런 어떤 뭐 고래나 이렇게 그 바다 거북 이런 데서 이렇게 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먹고 또 죽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구체적으로 이 전라남도 또 이 해양 자원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또 중요한 어떤 산업 자원이 되는 이 전라남도의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피해에 대한 집계,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전라남도는 이제 또 그 굉장히 그 배가 많습니다. 이 섬도 많고. 네. 근데 그 해양 사고의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박 엔진에 이렇게 그 바다의 부유 쓰레기들이 그물 이런 것들이 걸려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2,000여 건의 해양 사고 중에 약 300여 건이 해양 쓰레기로 이렇게 그 사고가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전남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바닷속에 이제 이렇게 어구들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죽는 걸 유령어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어민들은. 근데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어획량의 약 10%에 해당하는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3천억 이상이다고 그래요. 상당하네요. 예, 그리고 또 관광 산업도 피해를 많이 줍니다. 이 해수욕장이나 예,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들이 몰려들고 하면서 또 피해를 보고 또 조류들이 있죠. 예, 이런 조류들이 또 이렇게 많이 그 바다에서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이 그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예, 그래서 많은 전라남도가 특히 바다가 넓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 지자체에서만 처리하는 것은 지금 한계점들이 있다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러죠. 예.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중앙 정부가 그렇게 이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진 않은 상황입니까? 예,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처리를 지금 국가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각 지자체 이렇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내려보는 예산인데 거기에서 예, 쓰레기 처리 비용의 한 50% 정도를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네. 예, 근데 사실은 그 쓰레기 해양 쓰레기는 이게 그 해류에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지자체 간의 경계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네. 예, 그리고 또 그 우리 지자체 지금 현재 자정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예,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네. 이 부분을 그 일반 그 군투계계로 하지 말고 일반 국고 사업을 해서 약 한 50%를 지금 지원을 70%로 이렇게 올려주라. 네네. 예, 그걸 요구를 했고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또 폐기물 수거해 오더라도 처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네. 거의 방치하면 2차 피해가 더 발생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국가 보고 좀 책임을 져주라, 좀 네.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의 여러 좀 뭐 언론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전라남도 의회 이용재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 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일 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시작합니다. 2004년이죠. 5월 22일 세계보건기구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날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또 청소년들 가운데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과체중, 이 비만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비만은 결국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아청소년 비만의 어떤 상황, 실태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가정의학과의 박경희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병적 비만 또 그 단순 비만으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개는 이제 우리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체격이 크면 이제 비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병적인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만 상태는 몸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불필요하게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네. 이게 그냥 체격이 커진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대사질환이나 각종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만도가 좀 더 심한 분, 그런 이제 대개는 고도비만이라고 많이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고도비만이 이제 병적인 비만이랑 표현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단순 비만보다는 대사심혈관 질환의 합병증 위험성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병적인 비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질환 발생의 그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관리가 필요한 비만들이 바로 이 병적 비만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 비만도를 측정하는 데 좀 고려하는 그런 측정 기준들은 어떤 겁니까, 교수님? 네, 우리가 대개는 이제 비만을 진단할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BMI, 체질량 지수라는 그런 수치를 기준을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상당히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본인의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이제 BMI라는 체질량 지수인데요. 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25가 넘으면 비만이라고 일반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체중이랑 키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지방이 많은 게 아니라 근육량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키가 작고 근육이 많고 이런 분들은 체질량 지수가 너무 과도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BMI만 보면 비만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몸에 불필요하게 지방이 많이 쌓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만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저희가 그 선별 검사를 할 때는 BMI라는 지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것 이외에도 이제 비만 상태가 이제 얼마나 많이 질병 상태를 반영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로 허리둘레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허리둘레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 되면 각종 심혈관 질환이나 암이라던가 이런 질병의 합병 위험성이 증가를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허리둘레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교수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비만 자체가 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뒷부분은 맞는데요. 네. 앞부분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비만 자체도 질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만 자체도 질병이라서 비만 상태 자체가 우리 몸의 전신적인 비정상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한다거나 하는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만 상태 자체가 질병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어른들의 비만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비만에 이런 질병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비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 우리 사회에도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비만율이 네, 높다라는 것은. 네. 근데 이 어린이 청소년들 비만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도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교육부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학생 건강조사를 실태 조사를 한 걸 보면 되게 과체중 이상인 아이가 한 25%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2014년에 21.2%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고도비만, 소아청소년에서도 고도비만을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도비만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정도에는 1%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했을 때는 2%를 넘는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소아청소년에서도 고도비만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초아청소년들의 비만들이 늘어가는 것도 문제고 또 초아청소년의 비만은 일반 비만보다도 더욱 위험하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네, 대개는 이제 지방세포 수가 어릴 때 늘어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이키긴 힘들다. 이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네. 대개는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행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비만은 그 성인기 비만으로 거의 한 60-70% 이상 이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어릴 때 비만하면 나중에 어른 되면은 다른 병이 많이 생겨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 최근에 연구 데이터들을 보면 소아청소년 시기에 아예 그냥 검사를 해보면 지방간이라던가 이상지질 혈증 그리고 높은 혈압, 높은 혈당 이렇게 어른들에게서 보이는 질병이 아이들한테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그게 더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런 질병 위험성이 많이 노출이 안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평생.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성인이 되고 이 시기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다른 질병이 생기거나 합병되는 위험성이 훨씬 더 빨라지거나 그 네.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만이 그 아이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네, 비만한 아이들이 되게 보면 먼저 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먼저 몸집이 커졌다가 성장이 빨라지고 이제
지연이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덜 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오히려 어릴 때부터 성장이 지연이 되고 살만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아이들은 성장에 관련돼서도 이제 각종 문제들이 동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성조숙증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상태가 어린 시절 성조숙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렸을 때의 비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정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아이들에게 이 비만하지 않고 좀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데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살 빼야 되니까 너 앞으로 밥 반 그릇만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네. 아이들한테는 충분한 양을 섭취는 하되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바꿔주는 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이 아이가 먹는 식단에서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의 비율을 줄여주고 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여주라는 이야기. 굉장히 생활 습관에서 음식이나 이런 거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 식단 관리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네.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의 비만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운동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만의 문제도 아니고 운동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두 개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되고요. 네.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 아까 성장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운동이 동반이 돼야 또 키로 성장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신체 활동이 적은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비만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대개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게끔 매일 그렇게 하게끔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실상 그걸 지킬 수 있는 아이가 우리나라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 스스로도 이 비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러던데 네. 이런 문제들 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이 사회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비만을 우리 사회에서 좀 줄여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비만은 아이의 문제라던가 집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게 비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먹거리라던가 뭐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네. 사실은 다른 사회적인 환경도 중요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입시로 인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정이나 아이한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나 민간 그리고 지자체 모두 합력을 해서 이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끌고 나가는 것이 비만을 줄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공동체의 문제로서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가정의학과의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만나봅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이 광주시와 전라남도 또 나주시의 갈등을 좀 빚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최근에 맞습니다. 광주시가 좀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런 말이 들리던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용석 광주시장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세를 전액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라는 협약에서 한발 물러선 양보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용석 시장이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안을 두고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2013년 공공기관 이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갈등만 빚어온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꼬인 매듭을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에서 임미란 시의원은 광주시가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단 10원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무늬만 공동혁신도시라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미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자 이용섭 시장은 광주만의 이익보다는 광주와 전남 공동의 이익이 중요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운 양보안을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시장은 우선 올해 나주시 행정구역에 있는 빗가람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50%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해마다 10%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계별로 가자 이렇게 지금 대안을 제시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이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이번에 이용석 시장의 제안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장이 양보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2006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강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을 만들어 혁신도시의 성과가 전라남도의 여러 지자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었는데요. 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2013년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해 한전 등 16개 기관 이전을 마무리했지만 현재까지 공동발전기금은 조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 정주여건 개선 등 많은 비용이 투입된 점을 들어 기금 조성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는 당초 약속대로 공공기관의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지금 조성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나주시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사용한 비용이 징수한 이 세금 돈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비용이 더 든다. 지금 이렇게 난색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석 시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김영록 전남지사와 상생 협의를 갖고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나주시가 2023년 이후에 조성하겠다고 지정하고 있어 진척이 없다며 상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첫 걸음으로 전체 이익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납부한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로 나뉘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강주시에서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한 만큼 혁신도시의 성과를 강주시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빗가람 혁신도시로 지금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2014년에 10억 원, 그다음에 2015년에는 79억 원, 2016년에는 155억 원, 2017년에는 293억 원, 2018년에는 275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812억 원에 이릅니다. 네. 그동안 강주시는 빗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 전부를 이미 강주시, 나주시, 전라남도가 협약한 내용에 따라 공동발전기금을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는데요. 네. 이용석 시장의 이번 제안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선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용석 시장은 본인의 입장을 이제 밝혔으니 이 공은 나주시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로 넘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순 소식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 화순군이 하수도 공기업이 고객 만족도 전국 1위를 지금 차지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하순군 하수도 공기업이 2019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기초단체 99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지방 공기업 평가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지방 공기업 평가원이 전문 업체에 의뢰해 매년 시행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인데요.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분야를 일괄 설문지 방식으로 구성해 진행합니다. 하순군 하수도 공기업은 조사 결과 전국 99개 기관 중 최고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또 하순군 상수도 공기업도 전국 119 기관 중 22위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빗가람신문 박은정 국장이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과 저녁 기온은 19도를 보입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점점 오름세를 보이며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나타나며 미세먼지 걱정 없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59%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중앙로 계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계림 5거리 방향으로 광주고 진안 지점에서 나무 가지치는 작업 중이고요. 주변에 정체 흐름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전형일은 6월 4일입니다. 전형 방법은 면접 전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수요일 황동인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제7회 꿈을 실은 독서 열차. 독서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교환하고 방송인, 영화인, 베스트셀러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폭을 넓히고 파주 출판 도시를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2박 3일의 알찬 체험. 참가 신청서는 광주 MBC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시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광주 MBC 꿈을 실은 독서 열차는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합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광주 MBC 5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을 되찾는 신경치료법.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활동에 무너지는 건강. 젊을 때부터 지켜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한 뒤론 조금 아픕니다. 치료법이 있나요? 이대욱 마취과 전문입니다. 네, 허리 근육의 과긴장만으로도 다양한 요통이 발생합니다. 신경 및 근육 치료를 통해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시켜줌으로써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교실은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제골장어, 5개 광고 디자인 전문기업 더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강좌는 비타민 하우스와 한페이 카드가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